가장 어두운 순간에야말로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이 단순한 희망을 노래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투자의 역사에선요, 거대한 부는 언제나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떠나거나 또 혹은 지루함에 지쳐가지고 외면할 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앞에 펼쳐진 혼란들, 지루함들, 이 단순하게 견뎌야 될 고통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어 본 자들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기회의 전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서 견고하게 완성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보세요.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차트 한 장 띄워놓고 여기가 지지선이다, 여기가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휘둘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선긋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런 겉껍데기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 이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당히 기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리플랩스가 세계 경제 포럼, 즉 WEF로부터 기술 선구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가볍게 듣고 그냥 리플이 상을 받았구나, 호재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앞으로도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면서 설거지만 해주는 그런 투자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과 그 뒤에 숨겨진 10년짜리 빌드업을 제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WEF가 어떤 곳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달이면요, 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전세계 대통령, 중앙은행 총재 JP모건 회장 같은 억만장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스키를 타러 모이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향후 1년, 나아가서 향후 10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논의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리플을 콕 집어가지고 기술 선구자라고 불렀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기술이 좋으니까 칭찬해주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WEF의 기술 선구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비즈니스랑 사회에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 실현 가능성, 그리고 리더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이제 당신들은 실험실 속의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세상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너서클로의 초대장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선정 소식 한 개만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2015년의 굴욕, 그리고 미국 연준 태스크포스에서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그리고 다가오는 ISO 2002 강제 전환 마감일인 2025년 11월이라는 시점까지도 이런 모든 흐름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개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미국 SEC 소송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랑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을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끼워넣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 리플이 연준의 더 빠른 결제 태스크포스에 들어가서 어떤 구상을 펼쳤는지, 2015년에 이 핀센으로부터 70만 달러 벌금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왜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수였는지,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이 시점에서 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리플 XRP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이 미래 금융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 기계 부품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놓치시면 손해는 우리 구독자분들 몫이에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을 2017년 불장 때 잠깐 펌핑됐던 그런 알트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리플의 출발점은 이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부는 필요 없다, 은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탄생한 반항적인 존재였다면요, 리플은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서 현재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엘리트 영업사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WEF 선정 소식도 역시 역사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리플은 과거에 2015년에도 기술 선구자로 선정된 바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께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기술 선구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진짜 혜택들은 이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로고를 하나 더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다보스 포럼의 비공개 세션 참석권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의 중심은요, TV에 나오는 공개 연설이 아니라 카메라가 꺼지고 기자들이 물러난 뒤에 두꺼운 문이 닫힌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런 비공개 모임인데요. 이른바 IGWEL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격식 없이 만나가지고 국제 결제망이 너무 느리지 않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냐, 이런 현실적인 속내를 솔직하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의 테이블에 리플의 경영진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5년 당시 리플랩스의 CEO였던 크리스 라슨과 현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거의 기술 선구자로 선정됐었던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 사람들은 비슷한 그룹끼리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리플은 이미 10년 전부터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를 잇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WEF는 리플을 통해서 가치를 정보처럼 이동시키는 인터넷 오브 밸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실 논의가 현실 세계에서 처음 형태를 드러낸 게 바로 미국 연준의 더 빠른 결제 태스크포스 본격적인 참여였는데요. 지난 2015년 무렵이었죠. 미국 연준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중국과 유럽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여기는 리플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름만 올린 수준이 아니라 리플의 라이언 자본이 300개 기업 중에 단 16명만 선정되는 운영위원회 멤버로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이냐. 이 운영위원회는요, 회의 안건을 정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상당히 중대한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설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은행도 아닌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이 기술이나 비은행 서비스 제공자 대표로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이 태스크포스 내부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기득권을 가진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었고, 핀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고서 단계에서 반대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갈등이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 복잡한 갈등 속에서 리플은 상호 운영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미국 차세대 결제 시스템 논의 속에 성공적으로 심어 넣었고, 리플이 연준 태스크포스에서 했던 일은요, 이 단순하게 기술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결제 시스템은 단일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이 다양한 장부가 서로 연결되는 웹 구조여야 된다. 이 철학을 미국 금융 설계도 속에 반영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는 것과 심판으로 참여해서 룰북을 작성하는 것 차원이 다르죠. 리플은 선수로 뛰는 것보다 심판이 되고자 했고, 실제로 그 작업들은 2017년 최종 보고서 나오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이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 제도권 인프라 설계 과정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맥락인데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라면 왜 2015년에 핀센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이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건가? 이런 것들은 전과랑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많은 개인분들께서 이 소식에 겁을 먹고 보유 물량을 급하게 매도했습니다. 리플은 정부에 찍혔다, 이제 끝이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표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2015년 5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은 리플랩스에 약 7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혐의는 은행 비밀보호법 위반이었는데요. 리플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암호화폐 역사상 최초로 가상자산 기업에 내려진 민사 제재였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리플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서 벌금 폭탄,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메시지만 가득했다라는 거고, 하지만 핀센이 벌금을 부과하면서 리플과 체결한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핀센은 리플한테 단순하게 벌금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과거 3년치 거래 내역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의심 거래를 보고할 것,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을 것, 그리고 미국 기준에 적합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 같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모두 수용을 했고요. 일부 금액은 몰수되면서 나머지는 벌금으로 정리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70만 달러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에 해당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리플은 미국 정부의 정식 감독 체계 아래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 첫 번째 암호화폐 기업이 되었고, 다른 코인 재단들이 우리는 탈중앙화라서 책임이 없다, 이 본사는 해외에 있으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 다니던 시기에 리플은 오히려 규제 기관 앞에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더욱더 분명해지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대형은행이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을 하고자 할 때 이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자금 세탁 리스크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유입되면요, 은행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고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리플이 은행과 만났을 때 이렇게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5년에 핀센과의 합의를 통해서 3년치 거래 내역까지 모두 검증을 받았고 현재 시스템은 은행 비밀보호법 기준에 완전히 충족합니다라고요. 이런 기업을 은행이 배척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제거된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사건 자체가 이 단순 악재가 아니라 2025년 현재까지 리플이 제도권 플레이어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해자가 됐습니다. 이 규제를 가장 먼저 막고 가장 먼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흔들릴 때 리플은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통과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은 그 이후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트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습니다. 자본금, 보안체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수준 같은 은행급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고요. 리플이 이런 것들을 2016년에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 요약드리자면은 이 70만 달러의 벌금은 리플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제도권의 문을 정식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치른 비용이었었고, 이런 선택들이 오늘날 리플의 위치를 결정지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리플을 이야기하면서 ISO 2002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흐름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바로 이 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세계 금융통신의 표준이 강제로 전환되는 이 마감 시점이 바로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메시지 규격이 공식적으로 퇴출됐고요. 이 새로운 표준인 ISO 2002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고요. 비구조적인 메시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A가 B한테 100달러를 송금함, 이 정도의 기본 정보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소도 대략적으로 적히고 송금 목적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정보가 누락된다거나 이 불확실해질 때마다 은행 간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송금에 며칠씩 걸렸고요. 또 높은 수수료가 발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수동 확인 과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ISO 2002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이 표준은 XML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가 B한테 100달러를 보냈는데 이게 특정 송장 번호에 대한 대금이고 또 관련 세금, 주소, 규제 정보까지도 포함해서 전달한다라는 이런 식의 상세한 정보가 함께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새로운 표준을 반드시 학습하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5년 11월 이후에 국제송금 지시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플이 만들어질 때부터 ISO 2002를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ISO 2002 표준 제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 태스크포스 사례랑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죠. 이 다른 기업들이 규제랑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리플은 이미 그 표준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 남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리플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지금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ISO 2002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 입장에서 이 규격에 맞추려면요, 시스템 전체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이때 리플렛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을 사용하면 ISO 2002에 맞추기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 없는데요. 이 처음부터 이 표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리플이 노린 트로이의 목마 전략입니다. 이 규제랑 글로벌 표준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곧 닥칠 것들을 일찍부터 파악을 하면서 그 흐름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거. 2025년 11월 22일이 지나면서 이 ISO 2001을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행들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뒤처진다거나 아니면 리플과 같은 이 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만 되는데 리플한테는 지금만큼 유리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번 표준 전환은 리플이 수년간 준비해온 구조적인 강점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흔히 리플랩스를 단순한 코인 발행사 정도만 바라보지만요, 이제 월가는 리플을 엔터프라이즈 핀테크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결국에 투자 성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리플이 최근에 2025년 말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하지만 이미 테더랑 서클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니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이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 시장이 아닙니다. 리플은 기관 전용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RLUSD를 만든 겁니다. 테더는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이지만요, 이 준비금 논란과 감사 미비 문제로 인해서 늘 불확실성이 따라붙습니다. 이 보수적인 은행들은 테더를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리플이 만든 RLUSD는 처음부터 뉴욕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감독 아래 신탁회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랑 현금을 100% 담보로 삼고 매달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까지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리플이 전통 금융권을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테더는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RLUSD는 뉴욕 금융 당국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자산이다.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요. 이 리플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XRP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브릿지 통화입니다. 서로 다른 법정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화를 헤아라로 바꿀 때 이 중간에서 3초 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RLUSD는 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결제 정산용 자산입니다. 은행 간의 대금 결제를 하거나 기업 간의 송금 같은 것들 1달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XRP가 고속도로라면 RLUSD는 그 위를 달리는 안정적인 화물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트럭이 많아질수록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늘어나고요. 이런 과정에서 통행료 역할을 하는 XRP는 점점 소각되겠죠. 리플이 이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업홀드, 비트소, 문페이 여러 가지 주요 파트너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RLUSD 자문위원회에서는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인 슐라 베어 같은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원활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리플이 단순하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XRP를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결제 생태계의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리플이 세계 경제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구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해석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딱 한 개입니다. 글로벌 주요 기관과 엘리트 그룹이 리플을 선택했다라는 거. 2025년 11월 이 WEF의 기술 선구자 선정과 미국 연준 태스크포스에서의 역할, 그리고 핀센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편입이라거나 ISO 2002 표준과의 높은 호환성, 그리고 NYDFS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도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체계랑 직접 연결된 구조가 됐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 리플은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디지털 혈관, 그리고 국제 금융 흐름의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요, 이런 소식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노스트로 계좌 폐지하면서 리플 오디어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미국의 주요 은행이 RLUSD 기반의 결제 시스템 채택했다. XRP의 국제송금의 표준 브릿지 통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소식들이요. 그리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리플을 가볍게 바라보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종종 이런 시기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중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심지어 지루해하고 비판하는 시점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적인 변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구조가 갖춰질 때가 오히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리플이 단순하게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가올 가치의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에요. 이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실지 아니면 큰 흐름을 이렇게 읽고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필요한 내용들 모두 말씀드렸고 학습과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요, 결국에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비트도 리플도 연달아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혹시 내가 또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우신다면은 이 사실상 어떤 대응도 하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근데 시장이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이 위기는 항상 기회랑 함께 온다라는 그 사실, 그걸 잡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뿐이고요. 최근에 1주에서 2주 제 영상들만 보셔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하락이 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단기 저점을 살리셔야 단기 고점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 시장은 하락에서 반등으로 또 상승으로 또 다시 하락으로 이런 구조를 영원히 반복하는 구조라는 거. 이걸 아는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리기보다 지금이 내가 준비해야 될 구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움직이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께서는 미래의 하락을 너무 크게 상상하다 보니까 막상 눈앞에 떨어진 기회를 못 집어들고 그대로 흘려보내십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원칙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 원칙을 지켜냈느냐, 이 두 가지가 실제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 똑같은 하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늘려가고 어떤 사람은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십니다. 이 차이가 반년 후, 1년 후에는 정말로 큰 격차가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개입니다. 이 원칙 매매는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무기이고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 결국에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달라지는 건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거는 결국에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인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